안녕하세요. 70대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 맞나요? 제가 10여 년 전 2월에 정년퇴임을 하고 여러 취미 활동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며 좋은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워낙 책도 좋아하고 라디오도 좋아하는 이야기 바라기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연령과 성별로 인사를 하시기에 저도 해봤습니다. 곧 있으면 다가오는 아버지 기일에 괜히 마음이 울적해 사연을 나도 보내보자 했는데 괜히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네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입 밖으로 꺼내 불러본 건 15살 이후로 없었는데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한편이 전기가 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추억, 엄마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니 숨이 차듯 뭔가 그러네요. 많이 사랑받았고 행복했던 기억을 주신 분들의 이야기라 그 그리움이 너무 커서 평소에 잘 꺼내놓지 않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는 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야기를 안 해?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런가? 할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를 향해 웃어주시던 부모님의 얼굴이 눈에 선한데 차마 말로 꺼내놓기가 그렇더라고요. 어쩔 때는 너무 그리워서 미울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집갈 때는 부모님의 빈자리가 어찌나 크던지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두 분이 어렵게 만나 결혼을 하고 저를 낳으셨으면 행복하게 사실 일이지. 왜 그렇게 줄 서듯이 서둘러 두 분 다 돌아가셨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다 보니 그제야 부모님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일찍 가셔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원통할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도 마음은 어린가 봅니다. 저희 외갓집은 꽤나 잘 살던 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외가가 있던 동네에 가서 할아버지 함자를 대면 노인분들은 아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논과 밭도 많고 돈도 많아 주변에 꽤나 힘을 쓰는 양반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의 친가는 재산은커녕 겨우 먹고 살던 집이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전쟁을 겪으면서 온 가족이 어렵게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집 삼형제 중 막내셨고 피난이다 뭐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셨대요. 전쟁이 끝나고 동네에서 글을 가르쳐주는 야학에 다니시긴 하셨지만 정규 교육은 아니다 보니 학벌은 없으셨던 거죠. 그에 반해 엄마는 외할아버지 인맥으로 피난도 그다지 힘들지 않게 가셨고 피난 가서도 학교에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힘드셨겠지만 부산의 외할아버지가 거처를 잘 마련해 주셔서 그 어렵던 시절에도 잘 지내셨대요. 외동딸인 어머니를 외할아버지께서 엄청 신경 많이 쓰셨고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하니 시기상으로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접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두 분이 만나 결혼한 건 어쩌면 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대학 3학년 때 아버지가 공부하는 야학에 가르치러 가셨다가 처음 만나셨는데 2살밖에 어리지 않는데도 그렇게 챙기고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챙겼는데 아버지가 선생님, 저 동정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내가 널 왜 동정하니? 나는 해주고 싶으니 마음 가는 대로 할 뿐이야. 라고 받아치셨는데 그제야 감정이 이시더랍니다. 아버지가 인물이 좋으셨거든요. 못 먹고 자랐는데도 풍채도 좋으시고요. 배우 제안도 받기도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끼가 없으신 아버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시고 큰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자전거 가게에서 열심히 장사를 배우셨답니다. 그런 양반이니 대학생 누나가 자신만 티나게 챙기는 게 영 이상한 일이라 여겼던 거죠. 별 생각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챙기던 엄마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제야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동정 아니고 호감이야.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걸 내 입으로 말하게 하니? 라고 엄마가 먼저 말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딱 봐도 부잣집 아가씨가 재미삼아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장난에 휘말릴 생각 없으니 괜한 시도 마시오. 라고 하고는 그 다음부터 눈도 안 맞춰주시더래요.
아버지는 야학에서 여러 자비를 도우셨는데 일자 무식에 나를 가르쳐 준 것이니 나도 도움이 돼야죠. 라며 일을 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가 더 좋아지셨답니다. 그래서 싫다는 아버지에게 계속 마음을 표현하셨대요. 편지도 쓰고 손수건에 자수도 새겨 선물하면서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학이 끝나고 돌아가는 아버지를 붙들고 엉엉 우셨대요. 왜 이렇게 날 돌아봐주지 않냐면서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하느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엄마와 눈도 맞추고 선물로 준 손수건도 사용하시더래요. 그렇게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하신 거죠. 하지만 양가에서 반대를 하셨겠죠. 친가에서는 분에 넘치는 여자 모시고 살 거 아니면 비슷한 사람의 처지의 여자 만나라. 외가에서는 그런 못 배우고 가난한 집안 남자 만나라고 대학까지 보냈는 줄 아냐 라며 난리가 났었대요.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연애를 포기하고 싶지 않던 엄마는 집을 나오셨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돈을 안 벌면 친할머니 약값이 없었기에 집을 나오지 못하셨대요. 큰아버지는 일가를 이루셨고 둘째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와 친할머니 약값을 대고 사셨으니까요. 둘째 큰아버지는 공장에 다니시면서 월급을 받아오셨는데 새벽같이 나가 밤이 늦어야 돌아오시니 집의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맡아 돌보셔서 그런지 아버지는 가족을 도저히 배신하지 못하시겠더래요. 엄마의 가출을 반대하긴 했지만 내가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나 싶어 포기를 못하고 엄마를 데리고 무작정 집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방에서 그냥 같이 사셨대요. 친할아버지는 전쟁 때 다치신 몸이 불편해 집에만 계셨는데 엄마가 같이 지내기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버지가 혹여 미안해할까 아무렇지 않게 지내셨대요. 방 두 칸의 집에 시부모와 신혼생활을 시작한 엄마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남들이 보면 밝고 씩씩한 사람이었기에 아버지는 여자를 잘 골랐다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엄마가 갑자기 밥도 잘 못 먹고 헛구역질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아버지는 자기 따라온 엄마가 큰 병에 걸렸나 싶어 너무 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입이 짧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못 먹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못 먹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큰일이다 싶더라고. 라며 이야기해 주실 정도로요. 그런 아버지의 상상이 끔찍해지고 있을 무렵 엄마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바로 저였습니다. 입덧은 지독했답니다. 임신 중기인 6개월 정도까지 계속됐다고 해요. 안 그래도 살림살이가 엉망인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셨지만 엄마가 뭐라도 드실 수 있으면 사다 주고 싶을 정도로 엄마는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피부는 거칠어졌고 하얗고 광택이 돌던 얼굴빛은 창백해지더랍니다. 정말 겨우 버티고 계셨던 거죠. 그런 엄마가 참외가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온 시장을 다 뒤져서라도 집에 가져가려고 여기저기 다녀보셨답니다. 하지만 어린 묘종을 파종도 하기 전이라 참외를 못 사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 기가 푹 죽어 집에 들어서는 아버지를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내가 괜한 걸 먹고 싶다고 그랬지? 이렇게 이른 봄에 참외가 어딨어요. 미안해. 괜히 한 말이야. 라고 애써 괜찮은 듯 구시더래요. 그런 엄마를 보며 아버지는 마음이 놓였지만 괜히 미안해져서는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거 알아. 나 때문에 다 포기하고 온 사람 이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미안해. 라며 눈물을 흘리셨대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내가 뭐 잡혀왔나? 내가 좋아서 온 건데 라며 웃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고 엄마는 저를 돌보고 키우시며 할머니 병수발에 할아버지 뒤치다꺼리까지 하면서 지내셨답니다. 대학을 다니셨으니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있다 보니 그조차도 쉽지 않았나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몸이 안 좋으시니 맡길 수도 없고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보기만 해도 좋으셨답니다.
아버지를 꼭 닮은 저를 보며 행복해지셨대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3살 생일을 맞아 엄마는 미역국을 끓여 축하를 해주셨대요. 비록 소고기 미역국은 못 끓이셨지만 시장에서 파는 떡도 조금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미역국을 저에게 먹이고 엄마는 몸이 이상한 걸 느끼셨대요. 식은땀이 나고 속이 뒤틀리듯 아프셨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위암이셨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앓으며 참으셨대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버지가 걱정할까 싶어 자신의 아픔을 표내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땐 저를 두고 외가로 가셨답니다. 외할아버지는 꼴이 말이 아닌 엄마를 다행히도 내치지 않으셨고 병원에 데려가셨는데 검사 결과 암이라는 이야기에 엄마는 외할아버지께 사정을 말하며 매달렸답니다. 아빠, 나 아기를 한 번만 보고 올게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라며 사정하셨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대요. 또다시 딸이 돌아오지 않을 것도 겁이 나셨고 아픈 딸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께 자세한 설명도 없이 화만 내고 온 게 너무 걸려서 마음이 좋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엄마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그런 엄마를 본 외할아버지는 결국 저와 아버지를 불러 만나게 해주셨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병원에 있는 엄마를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죄책감이 너무 커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우리 아기 그새 많이 컸네. 여보, 아기를 잘 부탁해요.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건가 봐. 라며 눈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더랍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저를 업고 엄마 병수발을 드셨답니다.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아버지 2분께 부탁을 드렸고요. 그때 아버지는 엄마 살리는 일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 먹지도 자지도 않아 쓰러지시기도 하셨답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해하며 가, 나는 우리 아빠가 붙여준 사람이 잘 돌봐줄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그런 엄마의 말에도 아버지는 웃으며 우리 세 식구만 이렇게 있으니까 좋은데 왜 이런 1인실에 내가 당신을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미안해 라는 아버지가 엄마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자신을 위해서 애랑 고군분투하는 아버지를 위해 꼭 다 나아서 돌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애틋해하던 아버지와 엄마는 매일 눈이 마주치면 눈물부터 나 한동안은 눈 맞추기 금지를 하셔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마의 병세가 아무래도 심상치 못한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본 엄마의 일기 속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계속 엄마의 병수발을 저를 업고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어릴 때부터 용돈을 모았던 통장과 일기장, 그리고 편지를 남기고는 돌아가셨답니다. 제가 4살 되던 해예요. 아버지는 엄마의 장례식에서 같이 죽는다고 날뛰다가 외할아버지께 뺨을 맞으셨답니다. 정신 차려. 우리 세영이는 보냈어도 애는 살려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 세영이도 아나?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그간에 우리 딸을 저 아까운 아이를 죽게 만든 건가? 라면서 때리신 거죠.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불호령에 겨우 정신을 차리셨고 엄마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엄마 병수발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고 마음을 못 잡던 아버지를 본 외할아버지는 재산을 다 한 대학에 기부하시면서 너가 내 재산 탐을 내고 있구나. 어림없다. 하시면서 저를 데려가시겠다고 그러셨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 아이는 제가 키웁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린 저를 맡기고 일을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서 자리에 누운 할머니와 다친 몸을 어쩌지 못해 마음까지 병들어버린 할아버지를 아버지는 감당이 안 되던 때가 있기는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던 저는 집안일을 곧장 도우며 열심히 자랐습니다. 그러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의 병세는 더 심각해지셔서 돈이 2배로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외할아버지께서 저 키우는 데 쓰라며
다달이 얼마씩 보내주셔서 저 먹이고 입히는 건 걱정을 안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갑자기 재산을 탕진하며 다니신다는 소문과 함께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돈도 보내지 않으시더래요.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주시는 돈에 감지덕지이긴 했지만 갑자기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 찾아가 봤더니 집은 이사를 해 다 비워져 있고 행방을 아무도 모르더래요. 그저 아버지 생각에는 사이비 종교나 사기꾼에 있는 돈 다 털리고 어디로 잠적하신 게 아닐까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저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늘어나니 아버지는 정말 딱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통했던 건지 어쩐 건지 아버지는 정말 그날부터 아프시더래요. 기침도 계속하고 살도 계속 빠지고요. 할머니와 증세가 비슷했기에 아빠는 별거 아니라고 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라지시고 큰아버지들께 경제적 도움을 받는 참이었던 아버지는 아픈 몸보다 자신이 보살펴야 하는 가족들이 더 눈에 밟히더래요. 그러다 할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큰 슬픔을 느끼기보다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셈을 하는 자신에게 환멸이 느껴졌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아버지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셨고 저는 자랐죠. 아버지의 병원비는 큰아버지들이 부담해 주셨는데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쌀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는데도 아랑곳 없이 이번만이야.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막내 너가 힘든 일 겪으면서 고생한 게 있으니 이 정도까지만 한다. 라며 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연락이 닿지 않았죠. 사촌들도 학교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졌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7년 정도 뒤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을 아버지는 병과 싸우시며 저를 키우시느라 더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매일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모두가 널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게야. 그래도 미안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크게 해서. 라며 사과도 잘하셨고요. 그랬기에 저는 비록 물질적인 가난은 겪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만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바라며 자랐죠.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병약해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아질 수 있다면 어떤 약이라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사다 드리고 싶어 간간히 이웃들의 일을 돕고 돈을 받아 모았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좋아지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약값도 벅찬데 제가 학교를 다니는 건 당연히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는 제 짐을 싸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여쭈어보니 아버지는 따라와 하시더니 제 짐들을 들고 집 밖으로 나서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뒤를 따라가니 한 차가 있었고 아버지는 그 차에 제 짐을 실으시더니 따라가. 가면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주실 거야. 그 돈은 잘 모아놨다가 아버지 보내주면 돼. 아버지가 병 다 낫게 해준다는 곳을 찾았어. 거기 가서 지내보려고 해. 그러니까 가서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 알았지? 그리고 학교 성적 떨어지면 쫓아낸다 그러시더라. 공부도 부지런히 하고. 라더니 저를 차에 태우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아버지 말대로라면 아버지 병도 낫고 저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소리이니 다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오르긴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서 열심히 할 테니까 얼른 나와서 나 데리러 와. 알았지? 돈도 버는 대로 보낼게요. 라며 울면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아버지와 멀어질수록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차가 멈추기 전까지 엉엉 울었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추고 울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차 문을 열고 너가 미영이니? 반갑다.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라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렇게 부자 사모님을 내가 어디서 봤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얼른 차에서 내려 꾸벅 인사를 하고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가만히 보시던 사모님은 예쁘네. 전학은 아버지가 미리 해놓으셨을 거야. 들었겠지만 나는 공부 못하면 내보낸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단 졸업식까지는 너가 공부부터 좀 하는 거 보고 일은 차츰 하나씩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걱정은 되었습니다. 방 안내를 받고 들어가 제 짐들을 기사 아저씨가 내려놔 주시는데 저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식모의 방보다 너무 좋아서요. 집에 있는 제 방보다 좋았습니다. 신문지로 덕지덕지 발라놓은 벽이 아닌 집에 들어와 본 건 처음이기도 했고요. 새 옷도 사두셨더라고요. 제가 의아한 눈으로 사모님을 돌아보자 내가 자식이 없어서 아이 옷을 사보고 싶었어. 별거 아니야. 편하게 입어. 그리고 일단 오늘은 저녁 먹고 쉬면 돼. 나는 나갈 거니까 계시는 아주머니께 차려달라고 해. 라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나가시고 책부터 풀어 방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어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집에 저 혼자 있어도 되나 싶고 아버지가 저 없이 혼자 식사하시고 약 챙겨 드실 생각에 목이 아프도록 뭔가 걸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예, 와서 밥 먹어 라며 불러주시더라고요. 나가보니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달걀도 부쳐주시고 나물 무침도 3가지나 있고 김치도 정갈하게 놓아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고기가 많이 든 묵국까지 있는 상을 받으니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에야 어린 아이들도 휴대전화가 있으니 연락이 쉽지만 그 시절에는 집전화도 귀한 시절이라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을 하지 못하고 저만 그 좋은 집에서 맛있는 밥을 누려야 했습니다. 명치 끝에 돌이 걸린 것처럼 불편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모님 말대로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요.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잘못된 소문이나 한동안 친구 사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문보다 제가 너무 가난해 보였던 거죠. 좀 속상했지만 저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장에 급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학교가 끝나면 아주머니를 거들며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정원에 풀도 다듬었습니다. 잡초가 나기가 무섭게 제가 다 뽑았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딱히 할 일이 없는데 눈치껏 굴지 않으면 쫓겨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약값을 못 보내는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저는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감기는 눈을 억지로 떠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잘하고 있었던 건지 사모님과 아주머니는 제게 특별히 잔소리를 하시거나 제가 하는 일에 지적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옷이며 머리며 단정히 하고 다니는지 애는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 라며 웃으셨지만 저는 이래도 되나 싶어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한 달이 지나자 저를 만나러 학교 앞으로 오셨습니다. 월급을 받은 다음 날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하며 아빠, 나 돈 많이 벌었어. 내가 줄게. 가자. 하고 아버지를 이끌었더니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미영아. 우리 살던 집에는 이제 못 가. 아버지가 병원비 하느라 팔았어. 큰아버지들도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찾아가지 말고 아버지가 이렇게 올 수 있을 때 올 테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 알았지? 그리고 돈은 잘 모아둬. 아빠가 나중에 달라고 할게. 라고 하시더니 저를 집 앞까지만 데려다 주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를 그렇게 짧은 만남을 끝으로 보내야 하는 제 눈에선 또 눈물이 났죠. 아버지는 우는 저를 한번 꽉 하고 안아주시더니 들어가. 일하는 애가 늦게 다니면 싫어하는 거야. 라면서 제가 들어가는 것도 보지 않으시더니 뒤돌아가셨습니다. 눈이 뻘개져 들어간 저에게 왜 울었냐고 물어볼 만도 한데 사모님은 왔니? 손 씻고 간식 먹어라. 아주머니 오늘 이불 빨래 하시는데 그것 좀 도울래?
라며 처음으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는 아주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저물고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모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치료 때문에 못 오신다고 부탁하시더라 하며 작은 꽃다발도 주셨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때도 아버지는 안 오셨습니다. 편지라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인지 모르니 편지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공책에 편지를 썼습니다. 언젠가 만나면 드리려고요. 또 학교 앞으로 오시지는 않을까. 그 공책은 항상 가방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죠. 월급으로 받은 돈은 잘 모아 서랍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옷이 많지 않아 뒤지면 금방 들통날 정도였지만 나름 싸맨다고 싸 잘 숨겨두고는 아버지께 드릴 날만 기다렸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아버지께 직접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움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공책도 못 드렸죠.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지내는 지역에서 꽤나 먼 지역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셨는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1년여 동안 제게 소식을 전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저는 울다가 몇 번을 토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만난 큰아버지들은 그냥 그렇게 지내던 대로 지내라. 쫓겨나지 말고 잘 붙어있어. 그렇게 각자 앞가림 해야지.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알잖니? 라더니 아버지 발인도 끝나기 전에 장례식장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간 써놓은 공책을 아버지의 품에 안겨드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을 한 아버지를 근처 호수에 뿌려드렸습니다. 사모님이 그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죠. 아버지의 장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단촐했습니다. 아는 분들이 오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다 큰아버지들도 남들 눈을 피해 가시다 보니 거의 저만 자리를 지켰더라고요. 그런 저를 사모님이 지켜봐 주셨고요. 장례가 다 끝나고 그간 모은 돈을 드리며 이거 장례 비용이에요 라고 하자 그저 그래 받아두마 라고만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달라진 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 성적에 더 관심을 두셨고 옷같이 저를 꾸미는 것들을 더 신경 써 주셨죠. 사장님은 일본에 일이 많아 한 달은 한국에, 한 달은 일본에서 지내시는 분이라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오실 때마다 제 선물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에서는 1등이었고 전교 등수도 꽤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근처에서 명문고에 속하는 여고로 진학하게 되었죠. 입학금은 사장님께서 축하금으로 주는 거야 라며 내주셨고요. 일도 많지 않고 공부까지 시켜주시는데 입학금에 교복까지 받고 나니 사모님과 사장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런 제게 너는 복이 터졌다. 나도 너만 할 때 이런 집에서 일했으면 중학교라도 나왔을 텐데 라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말씀이 맞았죠. 어디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며 일을 해 돈을 벌면서 학교까지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과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표시로 장갑 한 짝씩을 실로 떠서 선물로 드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면서 고맙다 하시는데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시기에 놀랐습니다. 제가 놀라자 사모님은 아니야, 그냥 좋아서 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미영아, 미안한데 이거 한 쌍만 더 떠줄래? 실값은 내가 줄게 라고 하시기에 한 쌍 더 떠드렸습니다. 장갑이 꽤나 마음에 드셨나 보다 싶어 제 마음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줄일 수가 없으니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했죠. 그때 쏟은 코피가 과장을 해서 말하면 세숫대야 한두 개는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사모님과 사장님 은혜에 답할 수 있는 길이라 그때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었기에 교대에 갔습니다.
다들 아쉬워하셨죠. 하지만 저는 어차피 사범대 아니면 교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에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 엄마가 칠판에서 그 하얀 손으로 가르치는 모습은 참 예뻤어. 나만 안 만났어도 선생님을 했을지 모르지. 라며 하셨던 말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꼭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어릴 적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교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장학금을 받아 입학금과 등록금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간 모은 돈으로 하숙을 학교 앞에서 하려고 결심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나가겠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형편에 그런 부자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우스워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고 대학에 다니면서도 남의 집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작은 상자를 가지고 제 방으로 오시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주시며 열어봐. 너희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엄마가 남긴 일기와 저를 향한 편지, 사진들, 그리고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시더니 사실 나 너희 엄마 친구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저희 엄마 친구요? 라고 놀라 되물으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리시던 사모님은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랑 세영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여고 동창이야. 그때 우리 집이 사업이 망해 어려워졌는데 세영이가 나를 도와 같이 공부를 하고 대학 등록금도 도와줬어. 집이 어려워졌어도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라며 사모님은 살포시 웃으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대학은 못 갔어도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났어. 우리 집은 점점 기울었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야하게 나가게 되었다고 말을 했지. 원래도 남 퍼주는 거 좋아하는 너희 엄마는 그런 나를 따라 야하게 나가 사람들을 가르쳤어. 그러다 세영이가 아무것도 없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며 좋아하더라.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떻게 살아도 좋다면서. 그때 내가 엄청 말렸어. 그러자 나를 안 보겠다며 연락을 끊더라. 나는 그런 세영이를 잊지 못했지.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은인 같은 친구인데 어떻게 잊겠어. 하지만 세영이는 그 남자와 살림을 차렸고 나와 만나주지 않았어. 집을 나오면서 자기는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나. 그러다 몇 년 뒤 죽었다고 연락이 왔더라. 세영이 아버지, 너희 외할아버지는 딸이 아프다는 소식에 여기저기 약을 구해다 주셨다는데 소용이 없었나 봐. 그때 지금 남편이랑 선을 보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엄마가 가지 말라는 장례식을 우기고 우겨서 갔지. 거기서 너희 아버지를 다시 만났고 나는 화를 냈는데 너가 등에서 웃더라. 너가 무슨 죄냐 싶어 세영이를 그렇게 보내주고 나는 결혼을 했어. 우리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그 장례식에 가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믿으셨지만 사실은 남편이 불임이거든. 어릴 때 사고로 다쳤대. 난 다 알고 결혼을 했고. 왜냐하면 난 자식 낳기 싫었거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자식한테 너무 목매면서 사신 분들이라 그게 보기 싫었어.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고 세영이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셨다고 들었어. 그러다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맞고 재산을 다 뺏기셨다고. 그 충격까지 더해져 어느 절에 들어가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더라. 라며 사모님은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라기도 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숨도 못 쉬고 들었죠. 허망했어. 그 예쁜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를 도와주시던 아버님까지 그렇게 되셨다는 게 허탈하고 속상하더라. 그때 내가 일본에서 지낼 때라 다 늦게 소식을 들었거든. 그러다 한국에 와서 이 집을 사고 얼마 뒤에 너희 아버지가 날 찾아왔더라고. 야학 같이 하던 선배가 알려줬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이 상자를 내밀면서 우리 아이 좀 맡아달라고 하더라고. 부탁할 데가 나밖에 없다면서 초췌한 얼굴로 손끝을 떠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 항상 당당했는데, 가진 거 없어도 참 대범했는데, 그렇게 된 너희 아버지가 밉기까지 했어. 그래도 단번에 너를 맡겠다고 했어. 너희 엄마한테 받은 게 있고, 너희 외갓집에서 받은 신세가 있는데,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그냥 돌봐주신다고 하면 아이가 눈치를 많이 볼 거예요. 일 시키시고 돈을 조금씩만 주세요. 열심히 할 겁니다. 제 엄마를 닮아 성실하고 부지런하거든요. 저는 학교 보내주신다고 했다 할게요. 아버지 병원비 보태달라고 하면 열심히 요령 안 피우고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괜히 너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냥 편히 지내게 해도 돼요. 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껏 일도 시키고 그랬어. 미안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내가 이제 세영이 얼굴 볼 면목이 서겠어. 그리고 이제는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걸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 수양딸로 살아줘. 남편도 좋다더라. 너처럼 총명한 아이가 수양딸 해주면 자기도 든든할 것 같다고. 우리 내외에 돈은 넉넉한데 자식이 없으니 이제 나이 들어 뭐 하면서 살겠니? 이제 대학 갔으니까 학교 부지런히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시집도 가고 할 때 우리가 함께 하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혼자 하숙을 해야 하나 하면서도 내심 경제적인 이유로 부담이 됐고 이제 세상에는 나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사모님 부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니 저는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울자 사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고생 많았다. 이제 좋은 선생님 될 준비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라면서 토닥거리셨습니다. 정말 엄마에게 안겨보았던 기분이랄까요? 밤이 새도록 엄마의 일기를 읽고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하는 말도 있고 원망하는 말도 있었지만 결국은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라 잊어버렸던 엄마의 산소에도 사모님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 제가 뜬 장갑을 상자 안에 넣어 엄마 봉분 앞에 놔주셨더라고요. 세영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라며 우시는 사모님을 안아드리며 사모님, 제가 더 열심히 엄마 목까지 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아, 그러지 말고 어머니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딸처럼 지내고 싶은데 사모님이라 부르니 거리감이 느껴진다. 하시는데 선뜻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하자 사모님은 웃으시더니 천천히 해, 기다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모님을 보면서 엄마도 좋은 사람이었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셨었으니까요. 아버지를 뿌려드린 호수에 가서 제가 쓴 편지를 태워 날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왜인지 하늘에 닿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는 저는 사모님과 사장님께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그 댁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장학금을 놓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싫어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른 기타 생활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미영이 너는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 라고요. 그 말에 와락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가정 형편 때문에 고생한 줄 알지만 엄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고 아빠도 형편에 맞춰 저를 열심히 길러주셨고 마지막까지 애를 쓰셨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시다는 걸 알기에 그 감사함이 그 친구 한마디에 한꺼번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쏟으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장까지 하고 퇴임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부러워지더라고요. 왜인 줄 아세요? 바로 휴대전화 때문에요. 언제라도 원하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잖아요. 저는 편지에서도 보내지도 못하는데요. 우습죠? 이 나이에도 부모님한테 말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게요. 그래서 괜히 사연을 보내는 김에 부모님께 몇 자 전해보자면
사랑으로 낳아 필사적으로 나를 지킨 부모님, 그곳에서 지켜보시는 저는 어떤가요? 언제 다시 만나도 웃으며 나 잘 살았지? 하고 말하고 싶어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괜찮던가요? 이제는 저도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도 있어요. 수천의 제자들도 있지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부모님 덕분입니다. 제게 사랑이라는 최고의 금잔디를 깔아주셔서 오랜 시간 곁에 계셔주지 않으셨어도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네요. 양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제가 편지를 많이 써드렸어요. 마지막 인사할 때도 곁에서 마지막까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참 기구한 사람이구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게 뭐가 행복하고 좋았을까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저를 지키기 위한 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일지 모르죠. 환경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속마음과 다를 수 있지만 그 진심을 서로 알아주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믿으세요. 남녀 간에 불타는 사랑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아껴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요. 그러면 오늘의 내가, 내일 우리가 행복하고 충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열심히 들으며 감동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